내 아들들이 나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걸 그날 처음 받아들였다. 김정우는 대리석 바닥이 깔린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빛은 이 집안까지 닿지 못했다. 아니, 닿을 수 없었다. 선생님, 저녁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집사박 실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다. 김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식탁에 앉아도 혼자였다. 늘 그래왔듯이. 2층 아이들의 방. 민호와 태연은 각자의 특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3살이 된 쌍둥이 아들들. 그들의 눈은 떠져 있었지만 그 속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의사들은 말했다. 심각한 신경학적 장애입니다. 평생 이 상태로 지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정우는 그 말을 받아들였다. 아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수정이가 떠난 지 3년. 출산실에서 쌍둥이를 낳고 그대로 눈을 감았던 아내. 아이들 이름. 민호, 태연으로. 그게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김정우는 그날 이후 감정이라는 걸 어딘가에 묻어버렸다. 사업에 몰두했고 집은 유능한 직원들에게 맡겼다. 아이들은 최고의 의료진이 돌봤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애들은 환자야. 내 아들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는 환자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이들의 방문을 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박 실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새로운 간병인 이력서입니다. 이석진 박사님께서 추천하신 분입니다. 김정우는 무심코 서류를 펼쳤다. 한유리, 28세. 특수 아동 케어 전문. 사진 속 여성은 차분한 인상이었다. 눈빛이 또렷했다. 면접은 언제죠?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김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덮었다. 어차피 누가 오든 달라질 건 없었다. 그저 아이들 곁을 지키는 사람 하나가 바뀔 뿐. 그날 밤 김정우는 오랜만에 아이들 방에 들어갔다. 민호와 태연은 여전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민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차갑고 축 늘어진 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미안하다.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 수정에게, 아이들에게, 아니면 무능한 자신에게. 김정우는 천천히 손을 놓고 방을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다. 이게 끝이구나. 이게 우리 가족의 모습이구나. 하지만 그는 몰랐다. 내일 아침 한율이라는 여자가 이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이 뒤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걸. 그가 믿어왔던 진실이 사실은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졌다는 걸. 그리고 그 거짓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삼켜왔는지. 아직은 몰랐다. 그저 또 하루가 지나갔을 뿐이었다. 아이들이 반응을 보인다고요? 김정훈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묻어났다. 그는 책상 너머로 앉아있는 한유리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면접을 시작한 지 불과 10분. 그녀는 이미 그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었다. 한유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네, 선생님. 제가 이전에 돌봤던 아이도 비슷한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자극과 상호작용으로 놀라운 변화를 보였어요. 이석진 박사님은 우리 아이들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의사들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김정훈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누가 감히 이석진 박사를, 국내 최고의 신경과 전문의를 의심한단 말인가? 그는 서류를 덮으려 했다. 이 여자는 아니었다. 너무 확신에 차 있었다. 위험했다. 하지만 한유리가 먼저 말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이들을 직접 봐도 될까요? 5분이면 됩니다. 김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거절하려다가 문득 궁금해졌다.
이 여자가 아이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대부분의 간병인들은 민호와 태연을 보고 당황하거나 연민 어린 표정을 지었다. 그게 김정우는 싫었다. 따라오세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김정우는 아이들 방문 앞에서 멈춰섰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돌리지 않았다. 매번 이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다. 문이 열렸다. 한유리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민호와 태연의 침대 사이로 천천히 걸어갔다. 김정우는 뒤에서 그녀를 지켜봤다. 그녀의 표정에는 연민도 당황도 없었다. 그저 집중하고 있었다. 한유리는 민호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안녕, 민호야. 내 이름은 유리야.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당연했다. 민호는 누구에게도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유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리고 자신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민호의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여 주었다. 느껴지니? 따뜻한 거 느껴지지? 김정우는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무의미한 행동이었다. 의사들이 수없이 시도했던 것들. 결과는 늘 같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유리가 민호의 손목을 살짝 눌렀을 때 민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너무나 짧은 순간이라 착각처럼 보였다. 하지만 한유리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봤어요? 김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민호가 반응했어요. 눈꺼풀이 움직였습니다. 그건 반사작용입니다. 의미 없어요. 한유리는 김정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얼마나 자주 만지십니까? 말을 거십니까? 노래를 불러주십니까? 김정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는 아이들을 거의 만지지 않았다. 손을 잡아봤자 차가운 감촉만 돌아올 뿐이었다. 말을 걸어봤자 메아리도 없었다. 그래서 멈췄다. 아프니까. 아이들은 자극이 필요합니다. 촉각, 청각, 후각 모든 감각을 깨워야 해요. 지금 이 아이들은 갇혀 있는 겁니다. 밖으로 나오는 방법을 모를 뿐이에요. 당신은 의사도 아니면서. 저는 아이들을 봅니다. 진단서가 아니라요. 그 말에 김정우는 입을 다물었다.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다. 그는 언제부터 아이들이 아닌 진단서만 봐왔던 걸까? 한유리는 일어서며 말했다. 6주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있는 6주. 만약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제가 떠나겠습니다. 김정우는 한참을 고민했다. 이성은 거절하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희망이었다. 좋습니다. 6주. 한유리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녀가 방을 나간 후 김정우는 홀로 아이들 곁에 남았다. 민호를 내려다보다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차가웠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그 손이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다. 착각일까? 김정우는 손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오랜만에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복도에서 한유리는 멈춰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시작이야.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 숨겨진 진실을,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싸워야 할 사람들을.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였다. 한유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한유리가 이 집에 온 지 2주가 지났다. 김정우는 서재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집 곳곳에 설치된 CCTV 모니터링 화면. 그는 매일 밤 아이들 방의 영상을 되돌려봤다. 한유리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화면 속 한유리는 민호 옆에 앉아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때때로 민호의 손을 잡고 리듬을 타듯 흔들어 주었다. 태연에게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며 손가락으로 박자를 짚어주었다. 그게 전부였다. 특별한 치료도 의학적 장비도 없었다. 그저 말을 걸고 만지고 노래를 불러주는 것. 김정우는 코웃음을 쳤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매일 밤 그는 모니터 앞에 앉아 한유리와 아이들을 지켜봤다. 어느 날 아침 박 실장이 황급히 서재로 들어왔다. 선생님, 한유리 씨가 아이들 방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행동? 아이들에게 거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박 실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김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2층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빨라졌다. 아이들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으로 한유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김정우는 얼어붙었다. 그 노래. 수정이가 임신했을 때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불렀던 자장가. 수정이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은 김정훈의 침실 서랍 깊숙이 묻혀 있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당신 어떻게? 김정훈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한유리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를 안고 손거울을 그의 얼굴 앞에 들고 있었다. 선생님 보세요. 김정훈은 한유리의 말에 시선을 민호에게 옮겼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민호의 눈동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이건 민호가 자기 얼굴을 보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정우는 다가가 민호를 바라봤다. 아들의 눈동자가 정말로 움직이고 있었다. 3년 동안 천장만 바라보던 그 눈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한유리는 민호를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히며 대답했다. 저는 아이들이 식물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갇혀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열쇠. 어머니의 목소리요. 김정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당신 어떻게 그 노래를? 선생님 침실 서랍에서 찾았습니다. 뭐라고? 김정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유리는 침착하게 그를 마주봤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필요했어요. 아이들은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들었던 그 목소리를요. 당신 지금 내 사생활을 침해한 거. 아이들이 반응했습니다. 그 말에 김정우는 입을 다물었다. 분노와 놀라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다. 그는 태연의 침대로 다가갔다. 태연도 미세하게 고개를 움직이고 있었다. 한유리가 들려주는 음악 쪽으로. 이건 우연일 수도. 3일 전부터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김정우는 한유리를 노려봤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선생님, 아이들은 살아있어요. 진짜로 살아있다고요. 의사들이 뭐라고 하든 진단서에 뭐라고 적혀있든 이 아이들은 느끼고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의학적 근거가. 제 눈앞에 있습니다. 김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민호를 내려다봤다. 아들의 눈동자가 또 한 번 움직였다. 이번엔 자신을 향해. 그 순간 김정훈의 가슴 어딘가가 무너져 내렸다. 3년 동안 쌓아 올린 차가운 벽이. 내일 이석진 박사를 부르겠습니다.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해요. 한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걱정이 어려 있었다. 선생님,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뭡니까? 검사 전에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손을 잡아주시고 노래를 불러주세요. 아이들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김정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방을 나갔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김정우는 서재가 아닌 아이들 방으로 갔다. 민호와 태연은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잠든 것처럼 보였다. 김정우는 민호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민호야. 목소리가 떨렸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빠가. 미안하다. 민호는 반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민호의 작은 손을 잡고 수정이가 불렀던 그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가 끝날 무렵 김정우는 느꼈다. 민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너무 작아서 착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김정우는 알았다. 이건 착각이 아니었다. 그는 민호의 손을 꽉 쥐고 조용히 울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문틈으로 한유리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걸. 내일 이석진 박사가 온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이석진 박사가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다. 김정우는 현관에서 그를 맞이했다. 이석진은 언제나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엔 자신감이 묻어났다. 정훈 씨,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비서 말로는 급하다고 하던데요. 아이들을 다시 검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석진의 미간이 살짝 좁혀졌다. 검사요? 2달 전에 정밀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결과는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변했습니다. 변했다고요? 김정우는 이석진을 2층으로 안내했다. 계단을 올라가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눈동자가 움직입니다. 소리에 반응하고요. 새로운 간병인이 발견했습니다. 이석진은 걸음을 멈췄다. 정훈 씨, 그건 아마도 반사작용일 겁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박사님,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석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금방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죠. 아이들 방에 들어서자 한유리가 태연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석진을 보고 일어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한유리입니다. 이석진은 그녀를 훑어봤다. 눈빛이 차가웠다. 새로 오신 간병인이시군요. 의료 관련 자격증은 있으신가요? 특수 아동 케어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석진은 민호에게 다가갔다. 그는 펜라이트를 꺼내 민호의 눈동자에 빛을 비췄다. 민호는 반응하지 않았다. 이석진은 고개를 저었다. 역시 동공 반응이 없군요. 정훈 씨, 아이가 움직였다고 하셨는데. 한유리가 조용히 말했다. 박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석진은 비웃듯 한유리를 쳐다봤다.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한유리는 대답 대신 민호 곁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음악을 틀었다. 수정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반짝반짝 작은 별. 그 순간 민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김정우는 숨을 죽였다. 이석진은 표정이 굳어졌다. 한유리는 거울을 민호 얼굴 앞에 들었다. 민호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따라. 보이십니까? 김정훈이 물었다. 이석진은 한참 동안 민호를 바라보다가 펜라이트를 다시 꺼냈다. 민호의 눈에 빛을 비추며 각도를 바꿨다. 이건 뭡니까? 반사작용입니다. 거울의 빛 반사에 눈동자가 자극받은 것뿐이에요. 한유리가 끼어들었다. 박사님, 민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빛이 아니라 이미지를요. 한유리 씨, 당신은 의사가 아닙니다. 신경학적 판단은 전문의의 몫이에요. 그렇다면 정밀 검사를 다시 해주세요. MRI, 뇌파 검사, 모든 걸 다시요. 이석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필요 없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변하지 않았어요. 이런 미세한 움직임은 중증 뇌성마비 환자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정훈이 물었다. 그럼 왜 이전엔 보이지 않았습니까? 관찰하지 않았으니까요. 정훈 씨, 저는 이해합니다. 아버지로서 희망을 갖고 싶으신 거죠.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현실이요? 김정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석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아이들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평생 이 상태로 지내게 될 겁니다. 잘못된 희망을 갖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한유리가 일어서며 말했다. 박사님, 세컨드 오피니언은 어떻습니까? 다른 전문의에게도 보이는 게 필요 없습니다. 이석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는 김정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정훈 씨,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서 20년을 일했어요. 이런 케이스를 수없이 봤고요. 김정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민호를 내려다봤다. 아들의 눈동자는 여전히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석진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희망이 아니라 현실적인 케어입니다. 그가 방을 나가려는 순간 한유리가 말했다. 박사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석진이 멈춰섰다. 무슨 뜻이죠? 왜 아이들이 나아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석진은 천천히 돌아서서 한유리를 노려봤다.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제 질문이 이상합니까? 의사라면 환자의 회복을 바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신 지금... 김정훈이 끼어들었다. 한유리 씨, 그만하세요. 하지만 한유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석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박사님, 혹시 아이들이 회복되면 곤란한 이유라도 있으신 겁니까? 이석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정훈 씨, 이 사람을 당장 해고하십시오. 이건 모욕입니다. 김정훈은 한유리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다. 박사님. 김정훈이 입을 열었다.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겠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다시 받겠어요. 이석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훈 씨, 그럴 필요가. 제 결정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실 겁니다. 이석진은 방을 나갔다. 발걸음이 거칠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문제가 생겼다. 루퍼드 집안 쌍둥이건. 간병인이 눈치챘다. 답장은 금방 왔다. 처리하겠다. 이석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저택을 빠져나갔다. 그의 뒷모습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다. 아이들 방에서 김정훈은 한유리를 바라봤다. 당신 대체 뭘 알고 있는 겁니까? 한유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선생님, 아이들의 진단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죠? 이석진 박사, 그는 뭔가를 숨기고 있어요. 김정훈은 한유리의 눈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그 순간 민호의 작은 손가락이 움직였다. 김정훈의 손을 향해. 두 사람은 동시에 민호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알았다. 진실을 향한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걸. 김정훈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4시, 그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유리의 이력서를 다시 펼쳐놓고 하나하나 검색하기 시작했다. 특수아동 케어 자격증, 이전 근무지, 추천인. 모든 게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김정훈은 사설조사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새벽임에도 상대방은 즉시 받았다. 한유리라는 사람을 조사해 주십시오. 28세, 특수아동 간병인. 최근 5년간의 행적을 모두 찾아주세요. 알겠습니다. 3일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정훈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새벽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석진 박사는 왜 그랬을까? 20년간 신뢰해온 의사. 수정이의 임신부터 쌍둥이의 출산, 그리고 그 이후 모든 과정을 함께한 사람. 그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한유리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확신에 찬 목소리. 왜 아이들이 나아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김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의사가 환자의 회복을 방해한다? 그건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그런데 왜 가슴 한구석이 불편한 걸까? 오전 8시 한유리는 아이들 방에서 민호와 태연에게 아침 식사를 먹이고 있었다. 유동식을 조심스럽게 떠서 민호의 입에 넣어주며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민호야, 맛있지? 오늘은 호박죽이야. 민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한유리는 미소 지었다. 2주 전보다 반응이 확실히 빨라졌다. 문이 열렸다. 김정훈이 들어왔다. 한유리 씨, 잠깐 얘기 좀 하죠. 한유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다.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갔다. 김정훈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 이전에 어디서 일했습니까? 이력서에 적혀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한유리는 잠시 침묵했다. 김정훈은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다. 어제 당신이 한 말, 이석진 박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그 말.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뭡니까? 한유리는 김정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2년 전 부산에서 일했습니다. 5살 남자아이를 돌봤죠. 그 아이도 중증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진단을 내린 의사가 이석진 박사였습니다. 김정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6개월간 돌보면서 아이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호와 태연처럼요. 저는 부모님께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결과는 다른 병원의 신경과 전문의는 말했어요. 아이는 뇌성마비가 아니라 발달 지연일 뿐이라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고요. 김정훈은 숨을 들이켰다. 그럼 이석진 박사의 진단이 틀렸다는 건가요? 틀렸다기보다는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도적? 무슨 소리죠? 한유리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낡은 수첩이었다. 그녀는 한 페이지를 펼쳐 김정훈에게 보여줬다. 거기엔 여러 이름과 날짜,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뭡니까? 제가 조사한 케이스들입니다. 지난 5년간 이석진 박사가 진단한 중증 뇌성마비 아이들. 총 17명이에요. 그래서요? 17명 중 12명이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을 때 진단이 바뀌었습니다. 뇌성마비가 아니라 발달 지연 혹은 경미한 신경학적 문제였죠. 김정훈은 수첩을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사실입니까? 제가 직접 부모들을 만나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가 회복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왜 당신은 이런 걸 조사한 겁니까? 한유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제 동생도 그 17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김정훈은 얼어붙었다. 동생이요? 네. 제 동생 한준서. 7년 전 이석진 박사에게 중증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어요. 부모님은 절망했고 동생은 3년간 아무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유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의사는 말했어요. 진작 치료를 시작했다면 훨씬 나아질 수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요. 지금 동생분은 재활시설에 있습니다. 평생 그곳에서 지내야 해요. 김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유리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다.
그때부터 저는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석진 박사가 진단한 다른 아이들을. 그리고 알게 됐죠.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걸. 왜? 왜 의사가 그런 짓을 합니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아니면. 한유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정우는 수첩을 꽉 쥐었다. 당신 그래서 우리 집에 온 겁니까? 복수하려고? 아닙니다. 한유리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민호와 태연을 구하고 싶었어요. 제 동생처럼 되지 않도록요. 그리고 그녀는 김정훈을 바라봤다.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김정훈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분노, 배신감, 혼란, 그리고 묘한 안도감. 증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도와주신다면. 김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파헤치죠. 진실이 뭔지. 그 순간 아이들 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였다. 아니, 웃음소리 같은 것. 두 사람은 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태연이 침대에서 손을 흔들며 소리를 내고 있었다. 분명한 의도가 담긴 움직임이었다. 김정우는 태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태연의 손가락이 그의 손을 꽉 쥐었다. 태연아. 김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아들의 따뜻한 체온. 한유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밝혀낼 거야. 이석진, 당신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진실을 향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 한지혜 박사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김정우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서재를 서성였다. 3일간의 조사 끝에 그는 한 명의 의사를 찾아냈다. 은퇴한 신경생리학자 한지혜. 그녀는 이석진 박사와 같은 대학을 나왔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한지혜 박사님은 이미 은퇴하셨습니다. 현재 연구소에서.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급한 일입니다.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번호를 알려줬다. 김정우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다. 한지혜 박사님이십니까? 저는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제 아이들의 진단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진단을 받으셨죠? 중증 뇌성마비입니다. 이석진 박사에게서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한지혜가 천천히 말했다. 주소를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이틀 후 한지혜 박사가 김정훈의 저택을 찾아왔다. 그녀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짧은 백발에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단단한 인상. 그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한유리를 보고 멈춰섰다. 당신이 한유리 씨입니까? 네, 박사님. 어떻게? 당신 동생 한준서, 제가 3년 전에 재진단했던 아이죠. 한유리의 눈이 커졌다. 박사님이. 그때 그분이셨습니까? 한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부터 저는 이석진의 케이스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처럼요. 김정훈이 끼어들었다. 박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석진 박사가 뭘 했다는 겁니까? 한지혜는 김정훈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아이들을 먼저 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죠. 세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다. 한지혜는 아이들 방에 들어서자 가방에서 여러 장비를 꺼냈다. 휴대용 뇌파 측정기, 반사신경 검사 도구, 그리고 태블릿.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2시간은 필요합니다. 두 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김정훈과 한유리는 복도로 나왔다. 문이 닫히고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김정훈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다. 한유리 씨. 네, 선생님.
당신 동생,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유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요. 만약 진작 치료를 시작했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정우는 그녀를 돌아봤다. 미안합니다. 왜요? 당신이 이 집에 온 이유를 몰랐습니다. 의심만 했죠. 당연한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김정우는 한유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이 시간 30분 후 한지혜가 방문을 열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은 민호와 태연의 침대 사이에 섰다. 한지혜는 태블릿 화면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중증 뇌성마비가 아닙니다. 김정우는 숨이 멎었다. 뭐라고요? 뇌파 검사 결과 두 아이 모두 정상적인 뇌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청각과 시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뚜렷합니다. 한지혜는 화면을 넘기며 계속 설명했다. 이 아이들은 락드인 증후 굴라크트 마이너스인 신드롬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의식은 또렷하지만 신체를 움직이는 능력이 제한된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녀는 김정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건 선천적이 아닙니다. 후천적으로 발생한 증상입니다. 후천적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출산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다면 충분히 회복 가능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한유리가 물었다. 그럼 이석진 박사는 왜 중증 뇌성마비라고 진단한 겁니까? 한지혜는 태블릿을 덮으며 차갑게 말했다. 의도적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석진은 지난 10년간 최소 30건 이상의 오진을 했습니다. 모두 같은 패턴이죠. 회복 가능한 아이들을 불치병 환자로 진단하는 것. 김정훈의 주먹이 떨렸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한지혜는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냈다. 이석진은 여러 의료기기 회사, 제약회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치병 환자가 늘어날수록 장기 케어 비용이 늘어나고 그들은 이득을 봅니다. 설마 이석진은 그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김정우는 벽에 기대어 섰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내 아이들을 돈 때문에. 한유리가 그를 부축했다. 한지혜는 계속 말했다. 김민정 박사도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아동 발달 전문가로서 이석진의 진단을 뒷받침해왔어요. 둘은 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서로를 보호해왔습니다.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의료 오진은 입증하기 힘들어요. 그들은 항상 임상적 판단이라는 방패막을 씁니다. 김정훈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변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군요. 김정훈 씨,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석진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박사님. 김정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저는 20년간 사업을 해왔습니다. 네트워크라면 저도 가지고 있어요. 법으로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쓰겠습니다. 한지혜는 김정훈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의학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김정훈은 민호와 태연을 내려다봤다. 아이들은 눈을 뜨고 있었다. 그 눈 속에 처음으로 빛이 보였다. 아이들아. 김정훈은 무릎을 꿇고 두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빠가 반드시 너희를 구할게. 약속한다. 민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유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한지혜는 조용히 방을 나가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군. 그날 밤 김정우는 서재에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변호사, 기자, 의료계 인사들. 그의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석진은 아직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클지.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기사를 내보내지 마십시오. 김정은의 사무실에 앉아있던 기자 이민재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하지만 김 회장님, 이건 엄청난 특종입니다. 유명 신경과 의사의 조직적 오진 의료비리.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너무 이르다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제가 신호를 드릴 때까지요. 김정은은 이민재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추가 자료들이 있습니다. 더 파보세요. 이석진 혼자가 아닐 겁니다. 더 큰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민재는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기자가 나간 후 김정은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한지혜 박사가 넘겨준 자료들과 사설 탐정이 보내온 조사보고서가 가득했다. 이석진 박사의 금융거래 내역, 제약회사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김민정 박사를 포함한 다른 의사들의 명단. 17명. 이석진과 연결된 의사들의 수였다. 그들은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회복 가능한 환자들을 불치병으로 진단하고 장기 치료를 권유했다. 김정은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율이었다. 선생님, 민호가 손을 움직였어요. 의도적으로요. 김정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갑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김정은은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아이들 방문을 열자 한유리가 민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보세요. 한유리는 민호의 손에 작은 공을 쥐어줬다. 민호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이며 공을 잡았다. 떨리는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김정우는 무릎을 꿇고 민호 옆에 앉았다. 민호야, 아빠야. 민호의 눈동자가 김정훈을 향했다. 그리고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분명했다. 아빠. 김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는 민호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그래, 민호야. 아빠가 여기 있어. 한유리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태연에게로 다가갔다. 태연도 눈을 뜨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또렷했다. 태연아, 너도 할 수 있지? 태연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한유리의 손을 향해.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이석진 박사는 김민정 박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둘의 표정은 어두웠다. 루퍼드 집안에서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았다더군. 김민정이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이석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지혜한테 갔어. 뭐라고? 김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석진은 주변을 살피며 그녀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다. 조용히 해. 한지혜가 직접 아이들을 검사했어. 그리고 김정훈에게 뭔가 말했을 거야. 어떻게 손을 쓰죠? 이미 늦었어. 한지혜는 증거를 확보했을 거고 김정훈은 움직이기 시작했어. 김민정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린 건가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이석진은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다. 누군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정리해라. 깨끗하게. 이석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김민정을 바라봤다. 증거를 없애야 해. 환자 기록, 금융거래, 모든 걸. 하지만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 김민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둘은 레스토랑을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이 없었다. 먹구름이 서울을 뒤덮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유리는 민호와 태연에게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고 있었다. 손가락 운동, 발목 회전, 그리고 목 근육 강화. 민호야, 이번엔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여볼까?
민호는 집중하는 표정으로 손가락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검지손가락을 움직였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한유리는 환호성을 질렀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김정훈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한유리 씨,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복도에서 김정훈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이석진의 병원 기록들입니다. 제가 해킹. 아니, 합법적으로 입수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지난 10년간 그가 진단한 환자 기록 중 42%가 수정되었어요. 진단명, 치료 방법, 심지어 검사 결과까지. 한유리는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석진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병원 시스템 관리자, 간호사들, 심지어 일부 행정 직원들까지 연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김정훈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한지혜 박사가 의학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적, 재정적 증거를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그는 한유리를 바라봤다. 당신은 가장 중요한 증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요? 민호와 태연의 회복이요. 이석진의 진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 한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한유리 씨,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동생 때문만은 아니겠죠? 한유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제 동생이 재활시설에 처음 들어갔을 때 거기서 다른 아이들을 봤어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중 몇 명은 회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만 받았다면. 하지만 그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저는 그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김정훈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가 바로잡겠습니다. 반드시요. 그날 저녁 김정훈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최고의 의료 소송 전문 변호사 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수석 변호사가 대답했다. 현재 증거만으로는 60%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회복이 확실히 증명된다면 80% 이상 올라갈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6개월, 길면 1년입니다. 김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하세요. 곧 시작할 겁니다. 밤이 깊어갔다. 김정훈은 저택으로 돌아와 아이들 방에 들어갔다. 민호와 태연은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은 평온했다. 김정훈은 두 아들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조금만 기다려라. 아빠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폭풍의 전조였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박 실장이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김정훈은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고 그를 바라봤다. 무슨 일입니까? 이석진 박사 측 변호사에게서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김정훈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내용 증명에는 협박에 가까운 문구들이 빼곡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의료인에 대한 명예훼손, 법적 조치 불사. 예상했던 일입니다. 김정훈은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다. 박 실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시하세요. 그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그 순간 김정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지혜 박사였다. 김 회장님, 중요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지금 만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제 연구소로 오세요. 혼자서요. 1시간 후 김정훈은 한지혜의 연구소에 도착했다. 낡은 건물 3층, 좁은 복도 끝에 그녀의 사무실이 있었다. 문을 열자 한지혜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다. 앉으세요. 김정훈은 의자에 앉았다.
한지혜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그에게 보여줬다. 이것 좀 보십시오. 화면에는 이메일 내역이 떠 있었다. 발신자는 이석진, 수신자는 JH 메더컬 그룹이라는 회사였다. 이게 뭡니까? JH 메더컬 그룹은 의료기기와 장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석진은 이 회사의 숨겨진 주주이기도 하고요. 김정우는 이메일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 환자는 회복 가능성이 낮으니 장기 케어 프로그램으로 전환. 가족들에게 집중 치료는 무의미하다고 설득할 것. 월 500만 원 케어 비용으로 계약 체결. 이건 증거입니다. 이석진이 의도적으로 환자들을 불치병으로 진단하고 자신의 회사로 유도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김정우는 주먹을 쥐었다. 이 이메일들 어떻게 구한 겁니까? 한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해킹입니다. 불법이죠.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하지만 기자들에게는 줄 수 있어요. 그들이 독자적으로 취재해서 기사화한다면 우리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김정우는 한지혜를 오래 바라봤다. 박사님,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십니까? 한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제 딸도 이석진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15년 전에요. 김정우는 숨을 멈췄다. 제 딸은 7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석진은 영구적인 뇌 손상이라고 했죠. 회복 불가능하다고요. 지금은 죽었습니다. 한지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5년 후 다른 의사에게 재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말했어요. 진작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회복할 수 있었을 거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죠. 박사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석진이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걸. 의도적이었다는 걸. 그래서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찾았죠. 한지혜는 김정훈을 바라봤다. 당신 아이들은 운이 좋았어요. 한유리 씨를 만났으니까.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아직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은요. 김정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지혜는 USB를 하나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이메일, 금융거래 내역, 환자 기록.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세요. 김정훈은 USB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이석진을 법정에 세운 다음에요. 그날 밤 김정훈은 저택으로 돌아와 한유리를 불렀다. 한유리 씨, 결정했습니다. 무엇을요? 내일 기자회견을 엽니다. 모든 걸 공개할 겁니다. 한유리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아직 아이들의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데.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이석진이 증거를 모두 없앨 겁니다. 김정훈은 2층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민호와 태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이들이 움직이고 반응하고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석진의 진단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한유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준비시키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 컨퍼런스룸.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정훈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언론이 들썩였다. 평소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는 그가 직접 회견을 연다는 건 뭔가 큰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김정훈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옆에는 한지혜 박사와 변호사 팀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뒤쪽에는 한유리가 민호와 태연을 유모차에 태우고 서 있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김정훈은 준비된 원고를 펼쳤다. 하지만 그는 원고를 보지 않았다. 그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의료계의 어두운 진실을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김정훈은 계속 말했다. 제 쌍둥이 아들 민호와 태연은 3년 전 이석진 박사에게
중증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죠. 아이들은 평생 회복하지 못할 거라고. 치료는 무의미하다고.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한유리가 민호를 안고 다가왔다. 민호는 눈을 뜨고 있었다. 카메라를 향해. 하지만 보십시오. 제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눈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민호를 향해 카메라를 들었다. 민호는 그 순간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떨리는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김정우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이석진 박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 아이들뿐만 아니라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그는 회복 가능한 아이들을 불치병 환자로 진단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USB를 들어 보였다. 이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이메일, 금융거래, 환자 기록. 저는 오늘부터 이석진 박사와 그의 공범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할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증거가 확실합니까? 이석진 박사 측 반응은? 다른 피해자들은 얼마나 됩니까? 김정우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증거는 확실합니다. 한지혜 박사께서 의학적 검증을 마쳤고 법무팀이 법적 타당성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회견장 뒤쪽 문이 벌컥 열렸다. 이석진 박사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단상을 향해 걸어오며 소리쳤다. 김정은 씨,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당신은 지금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있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이석진을 향했다. 김정우는 차갑게 그를 바라봤다. 박사님, 제 아들들을 보십시오. 당신이 회복 불가능하다고 한 아이들을요. 이석진은 민호를 바라봤다. 민호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빠.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이석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김정우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박사님. 플래시가 폭발적으로 터졌다. 이석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섰다. 폭풍이 시작되었다. 기자회견 후 72시간. 대한민국 언론이 들끓었다. 모든 뉴스 채널이 이석진 박사의 의료 비리를 다뤘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이석진, 의료 사기, 김정은 쌍둥이가 올랐다. 김정은의 저택은 취재진으로 둘러싸였다. 경비원들이 입구를 막았지만 기자들은 담장 너머로 카메라를 들이댔다. 한유리 씨, 창문을 모두 닫으세요. 김정우는 2층을 돌아다니며 커튼을 쳤다. 한유리는 민호와 태연을 방 안쪽으로 옮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예상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 편이 더 많습니다. 김정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지지 메시지, 협박, 제보, 인터뷰 요청. 하루에 수백 통의 연락이 쏟아졌다. 그중 한 통이 눈에 띄었다.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 여보세요? 김정은 씨, 그만두십시오.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다. 김정우는 창가로 걸어가며 대답했다. 당신은 누구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렸다는 겁니다. 협박입니까? 경고입니다. 이석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조직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요? 48시간 안에 기자회견을 번복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요. 그러면 당신 가족은 안전할 겁니다. 김정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내 가족을 위협하는 겁니까? 위협이 아닙니다. 조언이에요. 당신 아이들 아직 어리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김정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즉시 경호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24시간 경호를 배치하세요. 저택 전체를 경비하고 아이들 방에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한유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무슨 일입니까? 협박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보호할 겁니다. 같은 시각 이석진의 병원. 병원 로비는 텅 비어 있었다. 환자들이 모두 떠났고 직원들도 대부분 사직서를 냈다. 이석진은 진료실에 홀로 앉아 빈 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김민정 박사가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도 초췌했다. 석진 씨, 우리 어떡하죠? 모르겠어. 이석진은 힘없이 대답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의사협회 징계 통지서, 검찰 소환장, 그리고 수십 건의 소송 서류가 쌓여 있었다. 변호사는 뭐래요? 승소 가능성이 없대.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김민정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우리 감옥에 가는 건가요? 아마도. 이석진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통장과 여권이 들어있었다. 도망칠 생각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어? 김민정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안 가요. 제 가족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고요. 그럼 감옥에 가겠다는 거야? 아니요. 협상할 겁니다. 검찰과요. 이석진은 김민정을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증인으로 나설 거예요.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대신 감형을 받을 겁니다. 이석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정아, 너.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김민정은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석진은 홀로 남았다. 그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다가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4일째 되는 날 검찰이 움직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석진 박사를 사기, 업무상 배임, 허위 진단서 작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민정 박사를 포함한 17명의 의료진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김정우는 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4시간에 걸친 진술 끝에 그는 건물을 나섰다.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김 회장님, 검찰 조사 어땠습니까? 이석진 박사 구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났다는데 사실입니까? 김정우는 마이크 앞에 섰다. 검찰이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드님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매일 나아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일들을 하나씩 해내고 있어요. 기자들이 또 다른 질문을 쏟아냈지만 김정우는 차에 올라탔다. 저택으로 돌아가는 길 김정우는 한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사님, 끝이 보입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김 회장님. 이석진은 말단일 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추가로 조사한 결과 이석진 뒤에 더 큰 조직이 있습니다. 제약회사, 의료기기업체, 심지어 정부 관계자까지. 김정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상상 이상입니다. 연간 수백억 원이 움직이는 네트워크예요. 이석진은 그중 하나의 톱니바퀴일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상대는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김정우는 침묵했다. 한지혜가 덧붙였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김민정이 증인으로 나서기로 했고 몇몇 내부자들도 양심 선언을 하고 있어요.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싸우겠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한유리가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선생님, 빨리 오세요. 무슨 일입니까? 민호가 걸었어요. 김정우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2층 복도에서 민호가 한유리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떨리는 다리, 불안한 자세. 하지만 분명히 서 있었다. 민호야. 김정훈이 다가가자 민호가 그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비틀거렸지만 한유리가 받쳐줬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아,
아빠.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김정우는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다. 그래, 민호야. 아빠한테 와. 민호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마침내 김정훈의 품에 안겼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언론, 피해자 가족들, 의료계 관계자들. 모두가 이 역사적인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정훈은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유리, 그리고 한지혜 박사가 자리했다. 뒷좌석에는 민호와 태연을 돌보는 간호사가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피고인 이석진, 김민정, 그리고 공범 1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이석진은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6개월 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피고인 이석진은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리고 회복 가능한 환자들을 불치병으로 진단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의인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이석진에게 징역 12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김민정에게는 징역 7년.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울었다. 김정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긴 싸움이 끝났다.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 회장님, 판결에 만족하십니까?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드님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정우는 마이크 앞에 섰다. 판결은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꺼냈다. 저는 오늘부로 희망재단을 설립합니다. 잘못된 진단을 받은 아이들과 가족들을 돕기 위한 재단입니다.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다. 김정우는 계속 말했다. 재단은 무료 재진단 서비스, 법률 지원, 재활치료 비용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유리 씨가 재단의 이사로 함께 하실 겁니다. 한유리가 김정훈 옆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동생과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저녁 김정훈의 저택. 거실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민호와 태연은 카펫 위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민호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고 태연도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서 있을 수 있었다. 아빠, 봐. 민호가 장난감 자동차를 들어 보였다. 말도 또렷해졌다. 김정우는 무릎을 꿇고 민호를 안았다. 그래, 민호야. 아빠가 봤어. 태연도 김정훈에게 손을 뻗었다. 김정훈은 태연도 품에 안았다. 두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한유리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한유리 씨. 김정훈이 그녀를 불렀다. 한유리는 거실로 나왔다. 네, 선생님. 당신 덕분입니다. 정말로요. 한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이들이 해낸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이고요. 김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한유리 씨,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가족이 되어주시겠습니까? 한유리는 놀란 표정으로 김정훈을 바라봤다. 가족이요? 법적으로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세요. 아이들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저도요. 한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그럴 자격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습니다. 민호가 한유리에게 달려와 치마를 잡아당겼다. 유리 누나, 우리랑 같이 살아. 태연도 손을 뻗었다. 같이. 한유리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안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김정우는 세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3년간 텅 비어있던 집이 마침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김정우는 수정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우리 아이들 봤어요? 꺾고 말하고 웃어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불러준 자장가 기억하고요.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미안했어요. 아이들을 포기하려 했던 것.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우리에게 한유리 씨가 있으니까. 당신도 좋아하실 거예요.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1년 후, 희망재단은 전국 17개 지역에 지부를 열었다. 200여 명의 아이들이 재진단을 받았고 그중 60%가 회복 가능한 상태로 판명되었다. 재단은 그들 모두에게 치료를 지원했다. 한유리는 재단 이사로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족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녀의 동생 한준서도 재활치료 끝에 걷기 시작했다. 민호와 태연은 일반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차 친구들과 어울렸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해냈다. 김정우는 사업을 축소하고 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보냈다. 매일 저녁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공원에 갔다. 평범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들. 어느 봄날 네 사람은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다. 민호와 태연은 잔디밭을 뛰어다녔다.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했다. 김정훈과 한유리는 돗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선생님, 한유리가 조용히 말했다. 네. 행복하세요? 김정훈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 정말로요. 당신은요? 한유리는 미소 지었다. 저도요. 민호가 달려와 김정훈에게 안겼다. 아빠, 나 배고파. 그래, 밥 먹자. 태연아, 너도 와. 태연도 뛰어왔다. 네 사람은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웃고 떠들고 평범한 가족처럼. 한강 위로 햇살이 반짝였다.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 김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빛이 쏟아져 내렸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가족 행복해요.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았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했다. 그리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웠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였다. 진실을 향한 긴 여정의 끝에서 그들은 마침내 찾았다. 사랑과 희망이 있는 곳. 가족이라는 이름의 집.